시아버지의 환갑잔치가 열리는 이날, 저는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어젯밤 받은 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정희 씨, 내일 환갑잔치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모든 게 끝나는 거야. 하지만 이 악몽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정희, 32살,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제1은행 대리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15만 원. 1979년 그 시절 평균보다 조금 나은 편이었죠. 아들 준호는 7살 국민학교 1학년이었고 딸 은지는 5살로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서대문구 충정로의 단독주택. 작지만 따뜻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녁에 고등어 조림 해줄게요.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고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준호야, 은지야, 일어나야지.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남대문 시장까지 버스로 30분. 정희야, 오늘은 생선이 싱싱하네. 그러게요, 어머님. 고등어 2마리 사가요. 시장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의 흥정소리, 생선 굽는 냄새, 과일 파는 아저씨의 호객 소리.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충정로 입구 골목에서였습니다.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키가 크고 깡마른 체격.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왜 저렇게 쳐다보지? 기분 나쁘네. 저는 시어머니 뒤로 살짝 몸을 숨기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남자의 눈빛이 신경 쓰였지만 곧 잊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길이었습니다. 충정로 유치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매일 아침 은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그림 그리기 해요. 그래. 은지가 유치원 갔다 오면 그림 그리기 하자. 유치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 남자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에 그 사람. 왜 여기 있지? 저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은지를 유치원에 보낸 후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상철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부인을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 미친 거 아냐?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렸다는 거야? 죄송하지만 저는 유부녀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서서 빨리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따라왔습니다. 부인,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싫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거의 뛰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떡하지?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시부모님께.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79년. 여자가 남자에게 추근거림을 당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여자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겠지. 옷을 야하게 입었구나. 혼자 다니지 말았어야지. 특히 시부모들은 며느리가 남자 문제로 시끄러우면 무조건 며느리 탓이었으니까요. 참자. 그냥 우연이었을 거야. 내가 많이 예쁜 편도 아닌데 저러다 말겠지.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를 보지 않아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는데 낯선 필체의 봉투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김정희님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방으로 들어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정희 씨, 저는 박상철입니다. 정희 씨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도 유부남이지만 아내와는 이미 마음이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정희 씨도 남편에게 불만이 있으시죠? 제가 정희 씨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신촌 다방 밀다원에서 만나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저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편지가 왔습니다. 정희 씨, 왜 만나주지 않으시나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면 다시는 귀찮게 안 할게요. 정희 씨, 오늘 아침 은지가 유치원 버스에 탔을 때 정말 예뻤어요. 준호도 씩씩하게 학교에 가더군요. 그 편지를 보고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이 미친 사람이. 친구 미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이는 대학 동기로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미숙아, 나 지금 커피숍에 있어. 좀 급한데 나올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지금 갈게. 명동의 작은 다방에서 미숙이를 만났습니다. 정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첫 만남, 유치원 앞에서의 추근거림, 매일 오는 편지들, 아이들을 지켜본다는 협박까지. 미숙이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정희야, 이건 심각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찰에?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 편지는 다 찢어버렸고. 그럼 남편한테라도 말해야지.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면 안 돼. 그게 남편한테 말하면 시댁에 알려질 거고 그러면 내 탓이라고 할 거야. 나 어떻게 해? 미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여자한테 가혹한지.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야 하고. 미숙아, 나 어떡하면 좋겠어? 일단 편지가 또 오면 찢지 말고 모아둬.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 많은 곳으로 피해. 절대 혼자 골목길 같은 데 가지 마. 그날 이후로 저는 조심했습니다. 편지를 모아두고 혼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편지는 계속 왔지만 박상철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편지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정희 씨, 오늘 오전 10시에 남대문 시장에 가셨죠? 파란색 치마에 흰색 블라우스가 정말 잘 어울렸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샀더군요. 이 사람이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 내가 뭘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편지였습니다. 정희 씨의 남편 김민수 씨는 제1은행 충정로지점 대리죠. 매일 아침 7시 45분에 출근하고 저녁 6시 30분에 퇴근합니다. 요즘 은행 업무가 바쁜 모양이더군요. 정희 씨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저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남편 회사까지 조사했어. 이 사람 정말 미쳤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야 한다고. 아이들을 재운 후 민수와 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사실은.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잠깐 나와보거라. 거실로 나가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정희야, 오늘 김씨네 아줌마가 그러는데 요즘 우리 집 앞에 이상한 남자가 자주 서 있다고 하더구나.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게. 너 혹시 무슨 일 있니? 솔직하게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마주쳤던 일, 유치원 앞에서의 추근거림, 매일 오는 편지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안해요. 그냥 무시하면 사라질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해. 내가 먼저 뭘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남자가 괜히 그러겠어. 내가 웃어준다든지 눈빛을 준다든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정희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민수가 저를 감쌌지만 시어머니의 의심 어린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심해라.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역시 내 걱정이 아니라 집안 체면 걱정이구나. 그날 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희,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자식 찾아내서 단단히 경고해 줄게. 고마워요, 여보. 하지만 박상철은 더 교묘했습니다. 집 앞에 나타나지도 않고 직접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정희 씨, 시댁에서 의심하시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정희 씨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제가 정희 씨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정희 씨만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사람, 내 상황을 다 알고 있어. 시댁에서 의심한다는 것까지. 민수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요. 민수는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정희, 오늘 은행 앞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설마 박상철이? 누가요? 30대 후반쯤 되는 남자였어. 감색 양복 입고. 자기가 박상철이라고 하더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민수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과 만나고 있다고 했어. 뭐라고요? 저는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일방적으로. 알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럴 리 없잖아. 나는 당신을 믿어. 고마워요, 여보. 하지만 민수의 눈빛 깊은 곳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상철. 이제 남편한테까지 손을 뻗친 거야. 일주일 후 민수에게 또 접근. 이번에는 점심시간에 은행 근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박상철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수 대리님, 잠깐만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민수는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박상철과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용건이시죠? 박상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 씨, 죄송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인과 저는 지난 2달 동안 만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유부남이니까요. 하지만 정희 씨가 너무나 외로워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박상철은 침착하게 계속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정희 씨는 시댁분들과의 관계도 힘들어하셨고 민수 씨가 일만 하시느라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내 아내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네. 저희는 주로 신촌 쪽에서 만났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만났고요. 지난주 목요일. 민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희가 친구 미숙이를 만나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정희 씨가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셨죠? 그 친구가 바로 저였습니다. 박상철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증거요? 정희 씨가 주로 입으시는 옷 색깔도 알고 있습니다. 파란색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를 좋아하시죠? 그리고 아이들 이름도 압니다. 준호, 은지.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남자가 정말로 정희를 만난 건가? 아니면 정희를 따라다녀서 알아낸 건가? 저는 오늘 양심상 민수 씨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요.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박상철은 천천히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만약 더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저는 언제든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희. 지난주 목요일에 어디 갔었어? 목요일이요? 미숙이 만나러 갔었잖아요. 어디서 만났어? 명동 다방에서요. 왜요? 신촌은 안 갔어? 신촌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남자가 또 나타났어. 오늘은 점심시간에 식당까지 찾아왔어. 뭐라고요? 당신이 목요일에 신촌에서 만났다고. 아이들 이름도 알고 당신이 즐겨 입는 옷도 알고 있더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건 그 사람이 저를 따라다녀서 알아낸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남편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어. 박상철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민수에게 접근했습니다. 때로는 은행 앞에서, 때로는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고 매번 새로운 증거를 늘어놓았습니다. 민수 씨, 정희 씨가 시댁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시다고. 정희 씨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면이고 싫어하는 음식은 청국장이래요. 정희 씨가 준호 성적 때문에 고민하시더군요. 산수를 어려워한다고. 이런 것들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박상철은 지난 2달 동안 저를 철저히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제 일상을 샅샅이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시장 갔다 왔어요. 혼자? 네,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계셨어요. 몇 시에 나갔어? 10시쯤요.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남편이 날 감시하고 있어. 날 믿지 못하고 있어.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희야, 요즘 민수 표정이 안 좋더라. 무슨 일 있니? 그게 그 남자가 애 아빠한테까지 접근해서. 그래서 아들이 너를 의심하는 거야? 네. 하지만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희야, 솔직히 말해. 정말로 그 남자를 만난 적 없니? 없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떻게 내 일상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겠니? 뭔가 내가 빌미를 준 게 있을 거야. 어머님. 아무튼 조심해라. 이 일이 밖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 환갑잔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미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나 미치겠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날 의심해. 정희야,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범죄야. 경찰에 신고하면 시댁에서 더 난리가 날 거야. 경찰까지 가는 일을 만들었다고.
그럼 어떡할 거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모르겠어. 그냥 환갑잔치만 무사히 끝나면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까? 하지만 박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박상철은 제 필적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유치원에서 제가 작성한 서류들을 구했습니다. 은지 유치원 가정통신문에 제가 쓴 답변, 준호학교 알림장에 쓴 사인. 그는 제 필체를 똑같이 따라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그리고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상철 씨, 오늘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당신을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입니다. 상철 씨, 시댁분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만나지 못해도 기다려주세요. 상철 씨,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런 제가 나쁜 여자인가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총 5통의 편지. 필체는 제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박상철은 이 편지들을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환갑잔치 날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시아버지의 환갑잔치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저는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음식 메뉴를 짜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상차림을 계획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손님들, 시댁 친척들, 아버지의 친구분들, 이웃들. 정희야, 음식은 푸짐하게 준비해야 해. 우리 집안 체면이 달린 일이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환갑잔치만 무사히 끝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박상철이 2달째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민수에게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조용해진 거지? 설마 포기한 건가? 아니면 환갑잔치 하루 전날 밤 우편함에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습니다. 박상철의 편지였습니다. 정희 씨, 내일 시아버지 환갑잔치죠? 축하드립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정희 씨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잔치가 한창일 때 찾아가겠습니다. 마이너스 당신을 사랑하는 박상철. 편지를 읽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환갑잔치에 나타난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급히 미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어떡해. 그 사람이 내일 환갑잔치에 온대. 뭐? 정희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 지금이라도. 지금 신고해봤자 내일까지 뭘 해줄 수 있겠어. 환갑잔치는 내일 낮인데. 그럼 남편한테라도 말해. 경비라도 세워야지. 말해봤자. 이미 남편도 날 의심하고 있어.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초대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숙아, 나 어떡하지? 내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정희야, 진정해. 일단 내일 내가 환갑잔치에 갈게.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고마워, 미숙아. 전화를 끊고 저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 나물, 찌개, 구이.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정희야, 괜찮니? 손이 떨리네.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님. 그냥 좀 긴장돼서요. 그래, 오늘 실수 없이 잘해야 한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오니까. 온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야. 정오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 아버지의 친구분들, 동네 어르신들. 미숙이도 왔습니다. 정이야, 괜찮아. 미숙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고마워, 와줘서. 오후 일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는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어서 오시게들. 하하. 이렇게 다들 와주시니 고맙네.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손님들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제발. 오지 마. 제발. 오후 2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상철이 들어왔습니다. 감색 양복을 입고 손에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이지? 이 집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박상철은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자 김정희 씨와 저는 지난 반년 동안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박상철은 침착하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정희 씨가 제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시아버지가 편지들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수도 편지를 하나 집어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 이게 너 필체잖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편지 쓴 적 없어요. 조작이에요. 하지만 편지의 필체는 제 것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이 망신스러운 년이. 시아버지가 편지를 집어던졌습니다. 아버님, 제 말 좀 듣고 싶지 않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친척들과 손님들이 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년이 며느리라니.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더니. 에휴, 남편 뒤통수를 치다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박상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환갑잔치가 끝난 다음 날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희, 이혼해라. 아버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어. 편지 필체를 봤어. 내 글씨야.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내 일정도 알고 있더구나. 아버님, 그건 그 남자가 저를 따라다녔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문의 체면이 말이 아니야. 당장 이혼하고 나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만은 내 말을 나를 믿어주세요.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 편지도 있고 그 남자가 내 일정을 다 알고 있었잖아. 그건 저를 따라다녀서 안 거예요. 제발 여보. 미안해, 정희. 나도 혼란스러워. 일주일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키운다. 넌 면회도 못해. 이런 어미를 만나게 할 수 없어.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아이들만은 만나게 해주세요. 안 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날 저는 7살 준호와 5살 은지를 마지막으로 안아봤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은지야.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내 아이들, 내 새끼들. 다시는 못 보면 나는 어떻게 살지. 친정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상심하실지.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았습니다. 저는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친구 미숙이가 보증금을 빌려줬습니다. 정희야, 정말 괜찮겠어? 응. 고마워, 미숙아. 정말 고마워.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언젠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좁은 방에서 아이들 생각에 울었습니다. 준호는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 은지는 엄마 찾지 않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박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 씨, 드디어 찾았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사랑하니까요. 이제 남편도 없으니까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꺼져요. 당신 때문에 내 아이들을, 내 가정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상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식당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희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사랑해요. 싫어요. 절대 안 돼요. 그는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월세방 앞에서 밤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부인, 그 사람이 폭행이라도 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매일 따라다니고 그 정도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다시 오세요. 경찰도 도와주지 않아. 나 혼자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 일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해봐도 휴대폰 번호를 바꿔봐도 박상철은 언제나 제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박상철은 점점 더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희 씨, 문 열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당신 말 믿어줄 것 같아요? 환갑잔치에서 편지 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박상철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가 날 계속 거부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밤 한강에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저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협박이야. 진짜로 죽을 리 없어.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로 죽으면 어떡하지? 그날 밤 박상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지금 한강대교에 있어요. 1시간 후에 안 오시면 뛰어내릴 거예요. 그건 협박이에요. 협박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희 씨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미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아, 그 사람이 죽는다고 협박해. 어떡해. 정희야, 그건 협박이야. 절대 가지 마. 근데 정말로 죽으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망가졌는데 사람 하나 죽이는 죄까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강대교로 갔습니다.
박상철은 난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희 씨, 왔군요. 내려와요. 위험해요. 정희 씨가 저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면 내려올게요. 그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뛰어내릴 거예요. 박상철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내려와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박상철은 웃으며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정희 씨.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내 인생.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저는 박상철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 6개월은 불안했지만 숨은 쉴 수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친절했고 저를 정성껏 대해줬습니다. 정희 씨,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과거는 다 잊으세요. 작은 집을 얻어주고 생활비도 넉넉히 줬습니다. 정희 씨는 식당 일 그만두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 사람, 정말로 날 사랑하는 건가? 아니야. 과거를 잊을 수는 없어. 내 아이들을.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이혼했고 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1980년 봄 함께 산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집 문이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문 열어. 박상철 있어. 이 집에 있다며.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표독한 표정으로 경멸의 시선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누구세요? 나, 박상철 아내야. 법적으로 정식 부인.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 박상철이 이혼했다고. 아내와 헤어졌다고. 당신이 그 여자구나. 남의 남편 빼앗아간 년. 아니에요. 저는. 뭐가 아니야. 우리 아직 이혼도 안 했어. 넌 지금 유부남이랑 살고 있는 거야.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상철, 나와. 당장 나오라고. 하지만 박상철은 집에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거짓말. 당신 같은 년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남의 가정 파괴하고. 그 여자는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곧장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가 둘이야, 둘. 중학생, 고등학생.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라고. 그 여자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저도 속은 거예요. 피해자? 웃기지 마. 유부남이랑 같이 살면서 무슨 피해자야. 그 여자는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나갔습니다. 두고 봐. 온 동네에 소문낼 거야. 당신이 어떤 년인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제 머리카락들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나는 내연녀가 된 거야.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 그날 밤 박상철이 돌아왔습니다. 당신 부인이 왔었어요. 아직 이혼도 안 했다고. 박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여자. 이혼 서류는 준비 중이야. 곧 끝날 거야.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당신이 이혼했다고. 마음으로는 이미 이혼했어. 서류상 문제일 뿐이지. 걱정하지 마.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존댓말이 사라지고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태도가 달라졌어.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저 여자 남의 남편 빼앗았대. 애가 둘이나 있는 남자 뺏어서 산대. 에휴, 세상에 그런 쌍년이 여기 있네.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박상철의 태도가 조금씩 더 냉정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음식이 왜 이리 다 짜?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는 됐고 다음부터 조심해.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고 늦게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제는 어디서 잤어요? 연락도 없이. 허참. 점점 왜 이리 지랄이야.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미리 연락도 못하고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캐물어, 황마. 아니에요. 저녁 차려놨는데. 배불러. 너 혼자 처먹어. 저게 점점 잔소리만 늘어서는. 함께 산 지 1년이 훌쩍 넘었을 때였습니다. 박상철의 부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적으로 조용조용 말했습니다. 이제 이혼했어요. 당신 이겼네요. 그 여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왜 같이 살아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박상철의 스토킹, 거짓말, 환갑잔치 폭로, 강제 이혼, 한강대교 협박. 그 여자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네. 10년 전, 나도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있었어요. 근데 박상철이 나를 쫓아다녔어요. 죽겠다고 협박하고. 결국 남편이랑 이혼하고 박상철이랑 살게 됐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처럼. 그 사람은 여자를 집착하다가 손에 넣으면 곧 실증 내요. 이제 당신 차례가 온 거예요. 그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 본성은 정말 무서워요. 나는 15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폭력, 바람. 이제 이혼했으니 자유지만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도망쳐요. 지금이라도. 아니면 나처럼 될 거예요. 그 여자는 전화번호를 주고 갔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우리 같은 피해자끼리는 도와야죠. 하지만 저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박상철이 어떻게든 다시 찾아와 협박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자의 경고대로 박상철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여름,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밥이야? 개나 줘.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닥쳐. 쓸모없는 년. 뺨을 때렸습니다. 시작됐어. 그 여자 말대로. 그리고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고 향수 냄새를 풍기고 다른 여자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네가 알 바 아니야. 넌 그냥 집에나 있어. 저는 절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했던 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저 집착이었을 뿐이야. 날 차지하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실증난 거야. 그런데 더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임신. 절대 임신해서는 안 돼.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질 수는 없어. 저는 몰래 피임약을 구했습니다. 약국에 가서 피임약을 달라고 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지만 임신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피임약 주세요. 약사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약을 건네줬습니다. 매일 몰래 약을 먹었습니다. 박상철이 알면 화를 낼 게 뻔했습니다. 내 아이들. 준호와 은지만으로도 충분해. 이 사람의 아이는 절대 안 돼. 어느 날 박상철이 물었습니다. 왜 임신을 안 하지? 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쓸모없는 년. 박상철은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 사람의 아이만은 절대 안 돼.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습니다. 폭력은 일상이 됐습니다. 야, 돈 어디 갔어? 생활비로 다 썼어요. 거짓말. 내가 몰래 빼돌린 거지.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저는 이제 43. 거울을 보면 늙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 머리카락은 성성해지고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18, 은지는 16. 내 아이들은 얼마나 컸을까? 아이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수년이 흘러도 저는 여전히 박상철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폭력에 시달리고 매일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멀리에서나마 보고 제 삶을 정리하기로요. 준호와 은지.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희 얼굴 보고 갈게. 그런데 그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꼭 찾아봐 주세요.